그래서 뭐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해병대 그 물난리 수재 사항이 있었을 때 대민 지원 사업으로 늘 그 작전으로 늘 나가는데 어떻게 뭐 실수해가지고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몇 년을 갔다가 그야말로 지금 2, 3년을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온 저기 거기에 그 수십 년 정말 군에 저기 봉사했던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을 다 옷 벗겨 버릴 지경으로 되고 있고 욕 바가지 얻어먹고.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그게 실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그렇게 누구 저기 최상병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고생했지만은 야 이런 사고 이거는 앞으로 안 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하나씩 그냥 완전히 그 폴트를 갖다 끄자문해 가지고 까려배 가지고 너 집 들어가라 옷 벗어라 임마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뭐 대테러 그 뭐 또 누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테러 재난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우리 대테러 요원들이 가서 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가지고 작전해가지고 사람이라 다치기로 하면 왜 저기 사람 다쳤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인드셋, 이 교육 정말 우리나라 교육 정말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라 얼마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왜 지금 현재 뭐냐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관한 우리 국민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한개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이 서울경제에만 그 기사가 났지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냥 뭐 탄핵이 어쩌고 이런 소리나 해서 자꾸 우리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정말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박희율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박희율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의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제가 광주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책 토론회를 아마 4번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오늘 그 좌석이 좀 많이 안 차가지고 대부분 우리 안전에 관련해서는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직원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중에 이탈하지 않고 안전에 관련된 토론이다 보니까 꼭 끝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안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을 좀 우리가 업무하면서 같이 좀 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목소리가 별로 안 듣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광주광역시의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시민 안전을 주제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사고와 재난 혹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침을 찾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이 모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회 시작이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실 두 분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송원대학교 김영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한길 연구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 백종순 교수님 소개합니다. 광주대학교 조영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김종규 교수님 소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기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광주대학교 홍성훈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해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민 교수님께서는 발제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 이용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송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 시설이 정말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흔쾌히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본 연구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들 또는 이론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기보다는 아직은 탐색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라는 그런 단어를 좀 썼고요.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안전 관리를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 안에 사회복지 시설 및 환경이라는 평가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평가 지표에 한두 개의 그 안전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설 평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회복지 시설 평가와 관련된 현황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나머지는 결론과 정책 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안전한가 이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는 장애인 시설, 뭐 아동 보육 시설에서 화재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언론이나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그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언론 기사 부분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 안전은 조금 다른 것이 시설의 위험 방지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나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안전 점거 관련돼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제 소관 부서냐면 보건복지부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의 행정 규칙에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되어 있고, 소방청에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렇게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행정 규칙에 사회복지 시설 관리라는 아주 규칙에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서의 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은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전기, 가스, 화재, 건축물의 붕괴, 태풍이나 호우, 지진까지 좀 넓게 우리가 안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 안전에 관련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와 관련된 안전 관련 지표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를 좀 파악을 해보고, 그 지표 안에서 좀 어떤 재원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는 이용 시설과 생활 시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용 시설은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활 시설은 거주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과 생활 시설만 좀 구분하시면 훨씬 더 발표 내용을 듣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모든 사회복지 기관이죠, 시설들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서 셋째 줄 보시게 되면 입소 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세 번째에 시설의 환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가와 관련된 평가 항목과 지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관리, 시설의 운영 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점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및 환경 부분이 5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이제 거기 거주하는 시설이죠. 거주하는 시설의 이제 시설 및 환경 부분은 10점에서 15점으로 좀 높습니다. 우측으로 더 가시면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도 상대적으로 10점에서 15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공동생활가정, 공동으로 이제 아동들이 한 7, 8명씩 집에서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및 환경 관련된 배점이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 영역에 비해서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평가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 배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영역 안에, 시설 및 환경 평가 영역 안에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시면 2022년 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의 좀 안전관리와 응급 상황 및 화재 예방 안전 체계 구축까지 한 3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평가 지표에는 시설 이용의 안전성으로 2개에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아동생활 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기존의 2022년 평가 지표가 24년에는 하나로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상대적인 축소가 지표상으로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의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 지표 안에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총 7개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는지,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자체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또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응급대처 매뉴얼 및 야간 근무 지침을 하고 있는지,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다 만점을 맞아야지만이 4점입니다. 그런데 필수 지표는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필수 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 3, 4, 5, 6, 7까지는 필수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자체 모의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 모의 훈련은 현장에서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자체 모의 훈련보다는 협동 모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 예방 교육도 좀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설 이용의 안전성과 관련된 7개의 항목 중에서 2개 항목만 필수 지표이고 나머지는 선택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7개가 다 만점을 맞아야지만이 4점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숙인 시설의 평가 지표를 보면 지금 2023년도의 평가 지표는 A1, A2, A3 해가지고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이 있는데 2026년도 평가 지표에는 이 A1, A2, A3가 합쳐져서 시설 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로 하나로 또 이렇게 통합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에 시설 및 환경 관련 내용의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평가 지표들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와 관련된 결과 보고서인데 그걸 좀 제가 다시 재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시설 및 환경 조직 및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지역사회 관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설 및 환경이 평균이 94.4입니다. 94.4는 굉장히 높은 평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복지관이 95.3, 노인복지관이 97.6, 아동생활시설이 95.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90점입니다. 물론 90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시설별로 봤을 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상대적으로 90점이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이 점수는 95점이어서 안전하다, 97점이어서 안전하다, 90점이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이 평가 지표는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이렇게 점수가 노력을 있어야지 90점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이
이 점수만을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등급이 A, B, C, D, E 등 F급 등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 A 등급을 받은 비율이 85.7%입니다. 나머지 B, C, D, F 등급을 받은 시설이 34개 시설이 있고 1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B, C, D, F 등급을 받은 시설들은 굉장히 시설 및 환경에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도시 규모별로 보게 되면은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시설 및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한 시설이 있습니다. 지자체 직접 직영 시설이 A 등급이 68.2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래도 A 등급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A 등급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 직영 시설들이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환경에 투자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이제 강주입니다. 강주의 A 등급을 강주와 전체 사회복지관이 20개가 있는데 이때 평가는 18개가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A 등급은 61.1인데 다른 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A 등급 수치가 낮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관하고 유사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형, 나형, 다형의 의미는 규모의 의미입니다. 가형이 제일 큽니다. 근데 다형이 80.4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지자체 직영 시설, 물론 이제 시설 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지자체 직영 시설이 39.1로 A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뭐 사회복지관들이 그 시설 환경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강주는 9개가 있는데 9개 다 A 등급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은 아동들이 이제 거주하는 생활시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여전히 B, C, D, F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동생활시설 중에서는 보시면 양육시설이 81.8로 낮습니다. 이 양육시설은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인데 양육시설에 강주도 양육시설 11개 곳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81.8로 낮습니다. 이렇게 보호치료시설과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동 양육시설이 A 등급이 낮다라는 것이죠. 강주는 다행히 다 모두 만점 받았습니다.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아까 앞서서 봤던 것처럼 시설 및 환경이 90.1로 상당히 낮았는데 A 등급이 62.5로 굉장히 낮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67%, 61%로 낮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곳이 이 상대적으로 시설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특히 장애인 재활시설은 장애인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는 안 되지만 개인 운영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주는 다행히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거주 시설 중에서 지적 장애인 시설이 상대적으로 A등급이 낮습니다. 강주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이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시설 및 환경이라는 평가 영역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실태를 좀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의 배점이 5점이었고, 그 다음에 거주시설, 생활시설의 배점은 상대적으로 10점에서 15점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은 이 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하다. 두 번째, 평가 지표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지표가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또 3개에서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좀 해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서는 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모의 훈련을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방서와 같이 모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해도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교육을 해도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안전성과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사회복지관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강주가 사회복지관 시설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실태에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인복지관은 그런 대로 괜찮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동생활시설 중에서 아동 양육생활 시설들이 조금 열악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하지만 다행히 강주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도 좀 열악하긴 하지만은 강주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시설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하기는 어렵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실태를 좀 파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별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를 좀 파악해서 실태의 현황을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시설 환경의 지표에서 계속 지표들이 축소가 되고 통합되기 때문에 이 지표 안에다가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또는 시설 자체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의 정도를 좀 지표에다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그 시설 환경을 보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특정 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비용들을 좀 기부한 형태로 해가지고 모으면 어떨까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실은 우리가 아파트에 장기 충당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도 장기 재난 시설 안전 충당금을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 근데 사회복지 시설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충당금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의 일부를 좀 충당금으로 좀 적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좀 적립을 해서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 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관리 기금을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조금 쓰면 어떨까? 쉽지 않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재난과 관련된, 코로나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만 쓰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재난 관리 기금을 일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 기금이 강주가 지금 현재 한 7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이자 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이. 그래서 1년에 한 4억 정도가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1년에 한 2억 정도 이제 지출을 이 기금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도 적기도 하겠지만 기금이 더 충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출도 너무 적게 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주광역시가 사회복지 기금을 추가로 좀 많이 좀 조성을 해가지고 좀 지출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송원대학교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립재난연구원 오한길 연구사님께서 국내 다용 이용 시설 등 위기 상황 매뉴얼의 테러 분야 개선에 대하여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한 10분 내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발제를 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한길입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테러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무자의 역할로서 제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점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재난이 무엇인가? 테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재난이란 것은 실제로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이거 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고 그러는 거겠죠. 그 알래스카 지진이 있었을 때 1964년에 실은 9.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런 자연현상이,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1966년도에 알버판이라는 알버판 랜슬라이드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광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묻혔습니다. 어린이들은 116명 정도 파묻혔었고요. 그 어른들은 한 28명이 파묻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재난관리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마우나 리조트,
뭐 등등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저희는 재난안전 분야가 점점 커져 왔고 이 재난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테러 분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9.11 테러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테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신경 쓰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는구나. 실은 그런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런 인식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희율 우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국내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테러 분야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었고 저는 이제 분석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그 다중이용시설들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용객과 직원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테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과제를 만들었고 이 과제의 배경이 되는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시설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인질극과 폭발이라는 그 테러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테러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3D 프린터 등 많은 이제 신종 테러 이용 수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뉴얼에 담기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은 한정적입니다. 예산도 한정적이겠죠. 특히 테러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은 더욱더 한정적입니다. 이런 한정적인 인력과 자원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순서를 나눠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매뉴얼의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안전법 제43조 8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여기서 이미 입법된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서 5,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은 모두 다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은 실제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테러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테러 대상 시설 지정하게 된 요건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 시설인 거죠.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은 다음과 같이 테러 안전관리 대책으로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의 다중이용 시설들은 다음과 같은 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서 열심히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한번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총 6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은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테러 대상 시설로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은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하면 다중이용 시설을 테러 대상 시설로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테러 대상 시설로 지정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테러 대상 시설들은 다중이용 시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중이용 시설은 저는 이렇게 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는 인적 다시 말하면 맨메이드 디자스터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테러는 테러 의도, 행위, 대상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대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이런 사건들이 다 테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테러는 재난 안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추진할 때 다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외국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저는 9.11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지휘소 통제 혼선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 통제소
가 혼선이 발생했던 이유는 실은 그 통제소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기능을 자기가 발휘를 할 수가 없었죠. 다시 말하면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요. 장비 타워나 모든 것들이 가장 고층 건물에 있기 때문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가장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 폭발로 인해서 다 소실됐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지 어려웠습니다. 모든 기록이나 관리가 다 현장 지휘소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블랙보드 안에 다 수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록이 붕괴로 유실되면서 이런 기록이 사라져서 어디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틀을 세웠고, 우리나라 재난 사례를 비춰서 봤을 때 세월호, 메르스, 지진 뭐 등등등을 살펴봤을 때 법령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실한 매뉴얼에 위기 관리 조직의 문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협력적 체계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이번 매뉴얼에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매뉴얼, 그다음 테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개선, 물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보면 테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체계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항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RA 모델을 이용했고요. RA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또한 이거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해 놔야지 제대로 된 RA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FEMA, 다시 말하면 미국의 연방 재난안전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러 위협에 대한 RA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코스트 베네핏 아날리시스라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실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만든 그 RA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을 도출하고 취약 요인 선정한 다음에 현장 매뉴얼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한 다음에 매뉴얼을 개선해야겠다. 근데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 또한 울산 장애인 시설에서는 우편물, 구개발 우편물이 날라와서 실은 이 우편물로 인해서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종 드론 테러 등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테러 예방 대책 안으로 만들어놔야겠다. 다시 말하면 매뉴얼을 개선하는데 적용해봐야겠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테러센터, 다시 말하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저희 그다음에 관계기관 등등이 참여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테러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테러가 가장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테러의 위험성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테러가 발생하게 되려면 테러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테러의 성립 요건은 의도 행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도 행위 대상이 맞춰서 사고 났을 때 우리는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약해서 말하면 어느 시설이 가장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다중이용 시설이 위험하다고 통계적으로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칼로 들어오는지 총으로 들어오는지 생화학 무기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어 수단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폭발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재, 육탄, 폭발물, 사이버 이렇게 해서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요전 슬라이드는 위험도 분석이고요. 가장 위험이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된 통계 자료고, 그 이후에 무기 특성은 빈도수에 대한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테러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화재, 육탄, 폭발물, 그다음에 사이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위기관리 지침이나 그 매뉴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외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외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뉴얼 안에다가 담아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 저희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테러 환경이 유사한 나라를 선정해서 GTD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공한 결과 급조 폭발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사폭탄 테러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테러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기반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결과와 함께 최근 이슈를 반영해서 저는 위기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위기 유형을 도출하고자 했을 때 화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화재의 부분은 제외했고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는 전국적으로 이 시설 한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는 물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번 매뉴얼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서현역 묻지마 범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현역 묻지마 범죄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실은 보안 요원이 실질적인 보안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경호 인력이나 경비 업무를 돕는 하청 직원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실은 이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어렵죠. 이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다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클라우드 분석을 해봤고요. 클라우드의 분석에서 많은 단어들이 뜨는데 이런 단어들을 확인했을 때 이런 단어들에 대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실은 이런 흉기 난동, 다시 말하면 묻지마 범죄를 테러로 그래서 테러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또 가중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테러레스 랩이라는 곳에서 이런 테러에 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그 사이버로 긁어와서 미리 알람을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던 계기가 됐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아리마 시계열 분석을 했던 결과 실은 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결과값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R 스캐너입니다. R 스캐너에 대한 뉴스 데이터를 모두 끌고 와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흉기 난동이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일어나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7월에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법적인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테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을 두 가지를 붙여서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테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러 관련해서 법령을 검토했고요. 법령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가면 다중이용 시설 담당자들은 국정원에서도 한번 오고 경찰에서도 한번 오고 지자체에서도 한번 오고 많은 기관들에서 와가지고 업무 피로도가 엄청 높은데 실은 이걸 대응하는 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 시설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을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최고 합리적인 비용 편의 분석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죠.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 시설 관계인들은 매우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로 원스톱으로 매뉴얼을 관리하자라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보면 법은 테러방지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그다음에 초고층 재난안전관리 특별법이 요 테러에 관련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확인했고 이 세부 항목을 확인한 결과 총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및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고, 두 번째는 자체 방호 계획, 세 번째는 테러 활동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비상 대피 및 사후 처리 대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생략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이 법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통합적인 관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과 법령과 그 실질적인 제도의 그 연계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실제 법제도에 대한 높은 연계성으로 테러 안전 예방 대책에 대한 높은 실효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법 제도에 대한 분석을 제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 시스템, 뭐 운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테러 위험성 평가가 저기 시스템 위에 보면 운영 시스템이 있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시행하고 그것을 시설들이 직접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이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테러 위험성에 대한 그런 평가 RA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연계돼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보통 매뉴얼을 만들 때 매뉴얼을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참고서 형식의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프로토콜 형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이 뉴욕에서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시스템 오른쪽에 보시면 경찰 시스템이고요. 가운데는 민간 시설이고요. 중간중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CCTV들이 다 상황관리 체계로 다 연결돼서 NYPD 뉴욕시형 대테러과에 연결돼서 이게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이런 관리들, 특히 보안에 대한 관리들이 우리가 매번 용역을 주고 맡기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들은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국은 CSO Chief Security Officer라는 그런 직책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했고 실제로 제가 다녀온 결과에 대한 현장 사진이고 그 아래는 실제로 여기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뉴욕 시경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두고 NIPD 쉴드라는 걸 두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는 반면에 보시면 왼쪽은 뉴욕의 메이시스 32번가에 있는 메이시스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국내 시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게 카메라 위치가 좀 다르죠. 우리는 카메라 위치만 보더라도 카메라가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실은 사람을 피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탱이에 몰아놔져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노점상도 있고 물건을 막 적재하는 것도 있고 실은 대피 동선에 이렇게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실은 그 외관을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외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테러를 줄이기 위한 테러 예방 환경 설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예방 환경 설계인 측면에서도 실은 타량 돌진 테러 우리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돌진 테러에서도 좀 취약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전반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면 다중이용 시설은 4가지로 구분되고 이 4가지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들로 구분되어져서 관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매뉴얼에서 밝히고 있고요.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은 대부분 이런 그 부족한 취약점을 다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중이용 시설 담당자들 다 모아서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 담당자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보여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은 소규모 시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실제로 다중이용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비원이 1명 정도 선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총기 같은 것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문제로 테러 예방 대책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거기에 대한 취약점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셨으니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매뉴얼을 갖고 이 매뉴얼을
대한 개발 성과를 갖고 실제로 대테러센터와 협업해서 관계 기관에다가 벌써 뭐 뿌렸고, 저는 해설서 대테러센터는 그 표준안이라는 걸 발송해가지고 다중이용 시설에 모두 배포했고, 이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테러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에 시행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 경비원에 대한 지위가 좀 올라가져야지 테러 안전관리 대책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비원을 봤을 때 경비원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안전을 관리하고 있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보시면 경비원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데, 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그런 무기는 실질적으로 휴대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묻지마 사건 이후에 많이 시설들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로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외국과 사례를 좀 비교했고요.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Stand Your Ground라는 법이 존재해서 자기네 구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그런 보호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테러 취약 요인 사전 제거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실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테러 취약 요인을 미리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령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경제 활력에 대한 행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대와 관련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도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원력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기가 이 정도 위험하니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해야겠다. 만약에 여기서 테러 사고가 나면 이 정도의 피해 파급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제언했고요. 다음과 같은 달력이고요. 또한 많은 시설들은 여기 현대화 사업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테러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테러 안전과 관련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적인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매뉴얼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광주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광주가 전국적으로 가장 제일 잘 되고 있는 매뉴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집재난연구원의 오한길 교수님께서 다중 이용시설 등 이용관리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좌석에 보니까 또 귀하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광주시의회 임빈환 의원님 또 자리를 함께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그 이자 발생으로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홍승훈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사회복지기금의 지출을 보니까
사실 뭐 이자 발생은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2억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 시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이것도 의회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모두 이제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참석자분들께서도 이제부터 진행될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다가 그때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잠만 더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들께서 별도로 준비하신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백종순 광주대 교수님, 두 번째 조용탁 우리 광주대 교수님, 세 번째 김정규 우리 호남대 교수님, 네 번째 우리 과학기술원의 이기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대 홍성훈 교수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우리 계획된 시간은. 그래서 5분이 10분씩만 해도 거의 이제 4시가 다 됩니다. 하니까 10분 이내로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종순 교수님으로부터 토론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대 백종순 교수입니다. 하여튼 먼저 이제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희율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 다중이용시설 테러 문제 발표해 주신 오한길 박사님은 정말 테러 분야 이쪽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재입니다. 인재. 대테러 센터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청, 지자체에서 정말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광주시까지 모시기가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울산에서 4시간 동안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잘 좀 특별히 잘 좀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2개 주제 다 발표를 하는데 토론하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교수님들 중에서도 테러 분야가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테러 분야 이 전문 분야를 좀 이렇게 길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전문 분야 위주로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은 시간 안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테러 분야 개선 분야는 정말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연구 목적과 배경으로 발표자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3D 프린터라든가 드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테러 발생 가능성 증가, 여기에 따라서 명확한 테러 위기사항 구분, 대응 방안만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중이용시설 범위 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시하고, 테러 방지법,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 시설 안전 대책에 관한 규정 여기에 따라 가지고 범위를 지정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다중 이용 시설하고 테러 대상 시설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개선 방향을 위해서 국내외 테러 또 재난 사례 분석하고 그러면서 매뉴얼 개선 방향을 도출했고, 또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재난 대비 태세 강화라든가 시스템 개선, 또 지원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RA 모델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국내 RA 모델을 조사하고
특히 미국 ACI RA 모델, 피마 RA 모델을 분석해가지고 국내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CI RA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건 특징인데, 여기서는 핵심 요소로 위험 시나리오 기술과 전반적 위험도 평가를 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테러 위협에 대한 RA 적용한 연구 추진 체계를 체계적으로 도출한 부분은 매우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기상 도출로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테러 유사 사례 데이터 분석, GTD 활용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기 사항을 도출을 했고, 시설별 위험도 분석, 테러 구성 요인별 테러 위험 종합, 테러 환경 유사 국가 테러 위기 유형 도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테러 위기 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또 매뉴얼 관련 법제도 분석 면에서도 태방법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 등 법제도를 분석하고 매뉴얼과 연계성을 검토를 하면서 국내외 매뉴얼 비교 분석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중이용시설 관련 국외 매뉴얼 분석으로서 미국의 테러 매뉴얼, 일본의 테러 분야 매뉴얼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분야는 미국에서는 행동 매뉴얼을 이렇게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하고, 또 일본에서는 행동 요령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국내 테러 및 재난 사례라든가 RA 모델, 법제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매뉴얼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또한 매뉴얼 개선 방향과 테러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 또 RA 모델을 적용한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 다중 이용 시설의 테러 안전 관리 실태가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런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대응 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테러 위기 상황별로 대응 방안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좀 느낄 수 있었고, 최신의 동향을 반영한 걸 처음에 배경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드론 테러라든가 사이버 테러, 3D 프린팅 등 최신 테러 동향 및 기술 변화에 대한 내용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21쪽의 사이버 테러는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민간 위기 상황 매뉴얼에 부적합하고 제외했다고 하는데, 사이버 테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과 경계가 사실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 반영해가지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시설 소유주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다중 이용 시설 부분에 대한 연구하면서 우리 광주광역시 지자체하고 경찰청에 이렇게 여러 문의를 해보니까 저는 현 실태가 매뉴얼하고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하지 않고, 또 경찰이나 여기서도 시설 보안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취약 지점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럼 보기 어려웠는데, 우리 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시면 특히 광주 지역도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문제점이 뭐란 걸 명확하게 찝고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아쉬운 점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매뉴얼 개선 방안 분석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제 44쪽부터 매뉴얼 개선을 위한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는 이제 매뉴얼이 이제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한 꼭지, 그다음 자체 방어계 두 꼭지, 그다음 대테러 활동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세 번째, 네 번째로 비상 대책 및 사후 처리 요 네 가지로 이제 여러 걸 검토해 가지고 이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 실태 조사 결과는 적용의 한계점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취약 요인을 선정해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적용 한계가 있다는 점과 분야별 취약 요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표자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대테러 센터가 주도가 된 테러 예방 대책과 해설서 배포를 한 6천 개소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표준안으로 배포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 매뉴얼들이 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충돌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민간 경비원의 의무 요 문제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태가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고, 세 번째로 이제 소규모 다중 이용 시설 지원 방안으로 태방법 11조 근거해 가지고 중소기업 축제 행사장 테러 매력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아이디어는 정말 아주 기발하다고 생각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기반 정보 원력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과 운용 사례가 있다면은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세 가지를 제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한 테러 안전시설 개선, 여기는 반드시 셉테드 개념이 반영해가지고 지원할 때부터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셉테드 개념이 완전히 적용된 그런 방안으로 제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제가 제시되고 있는 이 주요 내용, 한계점, 그다음 추가 발전 방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오 박사님께서 심층 있게 연구한 본 제안에 대해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통해 가지고 매뉴얼 개선 방안이 더욱 확실시킨다면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발표하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분야는 발표자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재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면에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시설 및 환경평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은 B등급 미만 시설들이 여전히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으로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과 지적장애인 시설은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된 부분은 우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점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 점, 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분야로는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발표 자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은 현행제도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점, 또 시설별 안전기준의 적절성,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하기까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 우수 사례 제시 등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교육훈련, 시설 개선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 등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인 적용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안전관리 우수 사회복지시설 사례를 제시하고 성공 요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각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제 발전 방향으로서는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과 또 국내 안전관리 우수 사회복지시설 사례 조사 분석,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표자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재난관리 기금이 반드시 법적 의무 기금, 법적 의무 기금이라는 것은 3년간 보통세 결산액 중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법적 의무 기금으로 편성이 좀 돼야 되는데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3년 연속 이게 부족하게 편성이 됐고 2023년 경우에는 추경조차 이게 편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 확보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종순 우리 교수님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군대는 또 육군 대령으로 이렇게 예편을 하셔가지고 지금 광주대에서 아마 이기 관리 능력 그런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 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탁 교수님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조영탁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이론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토론 자료로 준비해온 이거는 저자님들께서 한번 그 참고하시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그냥 저 백종순 대령님의 그 이 매뉴얼을 갖다가 이 컨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find faulting 그러니까 fault finding 하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걸 갖다 있으면은 뭐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아주 그 좁은 어떤 소견으로 봤던 것이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의 이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어떤 그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 재난이라든가 재난 관리라든가 대비에 관한 의식 수준이 마인드셋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 그 국민 속에는 물론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 또는 관련 전문가들 다 포함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옛날에 그 태권도 사범이 어떤 깡패들한테 이렇게 자기 그 원생들이 이제 깡패들한테 맞으니까 태권도 사범이 가가지고 몸으로 이제 방어만 하고 그 공격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사람 그야말로 진짜 뭐 아주 심하게 다칠 정도로 그 깡패들한테 이제 당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 사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태권도 사범쯤 되면서 몇 단씩이나 되면서 왜 그걸 그냥 그렇게 맡기만 하냐. 그 사람은 무구인들은 무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사람 패면 이 사람 죽으니까 말이지 제대로 그러니까 패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맡기만 한다는 건데 그럼 태권도 왜 배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어떤 예가 하나 있냐면 바로 이제 바로 엊그제입니다. 2월 23일 서울경제 뭐 다른 신문에도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광주 북구에서 4층짜리 그 빌라에서 불이 났던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서울경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1월에 난 건데 이제 23일 날 지금 어제 난 건데 제목이 이래요. 불 끄고 목숨 구해준 소방관에 도올락 수리비 800만 원 물어내라. 지금 광주를 갖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여튼 이거 욕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매번 그럴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소방수가 가가지고 소방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안 열려가지고 할 수 있게 그걸 깨서 들어갔는데 도올락 깼다고 그 물어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물어줄 방법이 이 소방수들 개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뭐 국가가 대신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기준이 없대요. 법령이 없답니다. 그럼 누가 앞으로 저기 이렇게 목숨 걸고 가서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요청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든 나라도 문제고 이 시민 의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우리나라만큼 인정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그래서 그냥 뭐 가면은 그냥 몸으로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경시가 어느 나라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장 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유럽도 좀 많이 맛이 갔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미국에서는 저도 뭐 지금 오 박사님도 뉴욕에서 10년을 살고 저도 오레곤에서 7년을 살았지만 거기는 그냥 범인들이 있으면 팡팡 패버려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그랬다가는 다 경찰들 옷 벗어야 될 지경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해병대 그 물난리 수재 상황이 있었을 때 대민 지원 사업으로 그 작전으로 늘 나가는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몇 년을 갔다가 그야말로 지금 2, 3년을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온 거기에 그 수십 년 정말 군에 봉사했던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을 다 옷 벗겨 버릴 지경으로 되고 있고 욕 바가지 얻어먹고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그게 실수가 있으니까 그건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누구 최상병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고생했지만은 이런 사고 이거는 앞으로 안 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하나씩 그냥 완전히 그 폴트를 갖다 끄자문해 가지고 까려배 가지고 너 집 들어가라 옷 벗어라 임마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대테러 또 누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테러 재난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우리 대테러 요원들이 가서 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래가지고 작전해가지고 사람이라 다치기로 하면 왜 사람 다쳤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인드셋, 이 교육 정말 우리나라 교육 정말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라 얼마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왜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인구를 갖다가 해외 외국인들 많이 이제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베트남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얘네들은 들어오면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큼이나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들 커뮤니티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를 형성한 다음에는 얘는 유럽에서 가면은 이슬람만큼이나 유럽에서 이슬람들이 하는 것만큼이나 얘들이 지금 우리 광주에도 저쪽에 있죠. 월 무슨 동인가요? 그다음에 서울에 대림동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그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가지고 걔들이 거기서 완전히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치하겠다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관한 우리 국민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한개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이 서울 경제에만 그 기사가 났지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괜히 그냥 죽어나 사나 그냥 탄핵이 어쩌고 이런 소리나 해서 자꾸 우리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정말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 토론을 갖다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영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규 교수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김정규 교수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효일 의원님과 의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으면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분야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에도 테러 분야 중심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김영민 교수님 발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매뉴얼 개선 방향이나 다중 이용 시설 RA 도출 등 그 제도적 발전안 등은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상세하고 넓은 범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내용 다 동의되는 바이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발표문과 관련해서 평소 관심 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테러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범위와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전통적인 테러 방향에 한정된 형태의 대응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뉴 테러리즘이나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양상을 보면은 보다 적극적이고 좀 융통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러에 관련된 기본법인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악행 이렇게 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다행히 오늘 발표문에서 보면 이상 동기 범죄,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들을 테러의 범주로 상정하고 계셔서 그것은 적절한 범위 설정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상 동기 범죄가 개인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국한돼서 논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 테러로 이 문제를 더 넓게 범주화시키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상 동기 범죄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그 극도의 증오심이 배경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지기 때문에 테러 범죄로 확장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 해악의 파급성을 고려했을 때 심각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중시설에서 살인 예고글은 광주에서도 작년에 여러 차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구 경기장에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이 게시되었고, 송정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도 여러 차례 걸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살인 예고가 발생이 되면은 군경을 비롯한 소방 모든 관련된 대응 인력이 출동하게 되면서 치안과 질서를 위한 사회적 자원에 극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해당 시설의 기능에 혼란이 초래되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살인 예고를 했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법 체제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선 뭐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먼저 검토될 수 있는 죄책은 살인 예비죄가 될 것인데요. 이 살인 예비죄가 우리 현재 법 체계에 성립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밝혔다고 해서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살인 예비 행위에도 불구하고 살인 예비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협박죄를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송정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했다면은 그 당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영무원은 협박의 객체인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살인 예고글과 마찬가지로 이 단순히 그러한 전화만으로 협박죄의 성립은 상당히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고 도달했느냐 요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화 한 번, 인터넷 한 번으로 이러한 위협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정도의 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예컨대 다중협박죄 뭐 이런 명칭의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발표문에서 제시된 다중시설 기준에 따른 그런 살인 예고, 무동기 살인 범죄에 대한 행위들을 테러와 연결시켜서 법안을 보완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중 이용 시설의 테러 유형으로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도 좀 추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같은 상황에서 테러의 수단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 타겟에 해당되는 국가 중요 시설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고 그리고 그것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들을 고려해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 그 이블던 모델 등의 기준 등을 잘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드론도 고려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그 아까 그 경비원의 권한이 미약하여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위기 상황에 즉각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문제들은 그 관리 책임을 다중 이용 시설의 관리 책임자에게 그런 그 문제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청원경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당 시설로 다중 이용 시설을 격상시킨 다음에 청원 경찰이 배치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민 교수님 발표문 너무 잘 들었고요. 모두 다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관리 평가지표들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복지시설 고유의 기능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 안전은 독립적인 평가지표를 적용시키는 그런 대안이 법제도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호남대학교 김정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이기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기율 의원님 그리고 광주시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광주시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자체 그리고 참석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다는 자체가 시민 안전, 재난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GST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군에서 조종사로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한 5년 근무했고 그리고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쟁 수행 위기 조치 매뉴얼을 계속 보면서 근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엔드 투 엔드가 되지 않으면 그 작전은 실패하는 겁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조치철도 마찬가지고 현장 상황과 훈련을 통해서 환류하면서 계속 발전합니다. 100점짜리 매뉴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환류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가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자리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김용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좋고요.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 그리고 광주시가 하나만 건져도 정말 큰 성과를 얻으시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안정성 평가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경우 95점 평균에서 못 미치는 90.2를 차지했다. 이건 뼈아픈 지적이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만 하셔도 큰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약자를 위한 최약자를 위한 이 정책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는 적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그 작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큰 것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역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한길 연구사님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환류 체계 기반으로 매뉴얼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파악하는 것,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 상황을 두고 조치하는 가운데 우리 관계기관 간, 그 다음에 주관기관, 그리고 전문기관, 그리고 시민 등등등에 있어서 또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가운데 빠진 것들이 뭔지를 보면서 피드백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하셨다. 우리 광주시도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그간에 왼쪽에 있었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건 뭘까? 데이터 분석 기반의 데이터 매뉴얼 개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한 가지 우리 오한길 연구사님께서 아마 그렇게 오늘을 이제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소팅 자체를 협조기관, 그 다음에 시민, 그리고 주관기관, 전문기관이 해야 될 매뉴얼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의 표준 관리 위기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매뉴얼이 있고, 현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너무 전문가 쪽에 집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외국민보호,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개정 연구 책임을 제가 3회했습니다. 21년, 23년, 25년. 그때 제가 어떻게 그 과제를 따게 됐냐면요. 모든 사건은 희곡 3요소와 같습니다. 배경이 있고요. 인물이 있고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돌리면 다 나옵니다. 모든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해외 안전 상황 조직, 해외 안전 상황실이라는 조직에 대한 진단, 이 부분도 제가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리고 한국 재난방송 진단 및 개선 연구 책임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한국의 재난 관리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아주 잘 들여볼 수 있었고요. 이때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위기 관리 비상사무국이죠. 예,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때 제가 들었던 그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그쪽 그 위원장에게 대해 직접 메일을 보냈는데 그쪽의 정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있었어요. 국민과의 대화였어요. 위기관리 매뉴얼의 철학이 뭐냐? 국민과의 대화였어요. 국민을 참여시킨다. 그러면 신뢰도는 높아진다. 사건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국민이 참여하지 않고 소통이 없었던 결과는 대단히 불만족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실패했어요. 국민이 참여했어요. 소통이 됐어요. 국민은 만족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대화,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정확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자리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좀 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국토부 전북 농진청 3개 기관의 위기관리 평가 반장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총무계획의 70%를 차지하는 데입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이겁니다. 플랜 A 있습니까? 있습니다. 플랜 B 있습니까? 있습니까? 플랜 C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A, B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들 간에 특정 전문가에게 의존적인 구조를 깨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화, 직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노하우는 공유된다. 대화하시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제가 외교부 재난 매뉴얼을 보면서 가장 거기에 첫 번째로 넣었던 게 모든 매뉴얼의 핵심에 예방을 넣었습니다. 예방 없는 조치 매뉴얼은 의미 없습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환류체계 확보. 환류체계가 건강한가? 이걸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재외국민 보호할 때 저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재외공간에 나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는 구조를 가져라. 외교부 본부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들어라.
저는 달랐어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우리 메일을 200 공간에 보냅시다. 받았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 이런 구조를 줘야 됩니다. 예, 그 두 번째, 수시 발생하는 위기 관리에 대한 교훈과 보완 과제를 반영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집중해서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는가? 점점 100점짜리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B 외에 수많은 플랜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신뢰 확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면 신뢰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신뢰. 우리가 감정을 가질 거냐, 사실을 가질 것이냐. 사실도 중요하죠. 몇 점이냐. 감정적으로 신뢰를 우리 광주시에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 개정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굉장히 큰 조직이 있죠. 굉장히 높은 직위의 실장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걸 제3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꾸 들여다보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제게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이기훈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홍성훈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면 좋은 게 조금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오늘 사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는 박희월 의원님과 또 준비하신 또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토론회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을 조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자리에서 굉장히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보니까 시간이 제가 50분인데 원래 50분에 끝나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광주광역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복지시설이라는 게 사실 예산이 부족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 것인가? 그 안에는 우리가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나 정기안전점검 의무라든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서 시 차원에서 이미 이전에 있는 부분들과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법적 근거도 강화시키고 시설 운전의 책임도 좀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 정보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건축 정보라든지 안전 점검 기록이라든지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재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디지털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광주가 사실은 AI 스마트 도시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그 대피라든지 안전을 할 때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수직적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대상자들, 취약하신 분들은 수평적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광주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다양한 유형의 재난부터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위험 요소에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국내 다중이용 시설 정말 뭐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자료를 보내주실 때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고 또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외국 사례 이런 사례들 현장에서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서 되게 저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광주시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시가 보니까 특화된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5.18 민주묘소,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송정역 광주공항 버스터미널, 유스케어, 프로야구 경기장, 그리고 뭐 대학 지하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기념일이나 행사 기간에 집중되는 5.18 민주묘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대상이나 행사 개최 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김대중 컨벤션이라든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인원이 운집해서 테러 발생 시 확산할 우려가 있고 교통마비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야구 경기장 갔을 때 굉장히 요즘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 성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피 시설은 있죠. 그런데 안내 방송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마치 극장처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안내해 줌으로써, 사실 저는 이제 뭐 독일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독일의 운전면허를 할 때는 이제 구급차가 지나가면 피하는 방법을 꼭 테스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구급차가 지나가면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지? 또 제가 멈추면 다른 차를 멈춰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사실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제 을지훈련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에 대한 훈련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외의 이러한 테러적 요소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의 여러 가지 뭐 소규모 공격이라든지 CBRN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는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이동 반경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성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와 다섯 분의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워낙 토론하고 발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 없으시죠? 여기 임미란 의원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저 지금은 산업건설에서 위원으로 있습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일당 제가 100명, 200명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의 질문이 2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우리 강주대학교 홍성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그 응급차가 지나갈 때 그 요령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셔서 저에게 충격이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전에 우리 또 지스트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말씀해 주신 그게 진짜 기초이지 않나 싶거든요. 시민들에게 이 안전 교육 또 이 안전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백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이율 의원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백종순 교수님은 또 인연이 있었는데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우리 시민에 대한 그 의식, 고치 아니면 교육,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뭐 안전 모니터단 또 뭐 옛날에는 333에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오다가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홍성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안전 그 교육 또 운전면허 딸 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광주에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광주에다가 그 운전 저 뭡니까 면허 시험장을 먼저 마련하는 게 그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이상으로 네, 오늘의 정책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오늘 발제와 토론 또 방청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시민 안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야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제안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현장의 요청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시작점에 대해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